현대문화와 예술 6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1960년대랑 70년대에 형성되었던 세계 정세와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발생을 했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았었는데요. 이번 6주차 2차 시수업에서는요, 1960년대랑 70년대에 있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2차 시수업은요,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한 개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랑 70년대에 있었던, 사회 현상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이거를 1차 시에서는요, 60년대 세계 정세, 그 다음에 사회 현상, 이런 식으로 나누었었는데, 왜 이제 2차 시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를 한꺼번에 묶었냐면요, 국제 정세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사건 사고들은 연대별로 끊기가 참 편하죠. 그런데 60년대랑 70년대는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문화권, 그 다음에 같은 예술을 지니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 또 어떤 저항 운동의 시기를 같이 겪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저항 문화가 60년대만 있고 70년대에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 현상과 문화랑 예술 있는 섹션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 함께 묶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사회 현상과 문화를 살펴본 다음에는 60년대랑 70년대 각 분야별 예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서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 차시에 대해서 나가는 말로 학습한 내용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교과목 들어가는 말로 교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시를 구성한 내용은요, 60년대랑 70년대의 문화랑 예술에 대한 이해라는 게 이번 차시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번 차시를 구성한 내용은요, 60년대에 형성되었던 문화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예술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70년대에 있었던 사회 현상과 사회 문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70년대 분야별 예술의 전개,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목차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차시를 통한 목표는요, 60년대 시대상으로 야기된 문화랑 예술, 그 다음에 70년대 시대랑 연계되어서 전개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 좀 간략하게 짚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0년대에는요, 극단적인 냉전의 시기를 맞으면서 체제의 우월성 증명을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의 국가적 주도의 산업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소련의 양극화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이랑 아랍 분쟁, 그리고 베트남전,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이념적 분쟁이 나라별로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념하고는 별개로 젊은 세대한테는 여성해방운동, 인종차별 반대 인권운동, 히피, 동성애운동, 6.8혁명 등 권리주장과 사회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었죠. 자, 70년대에는요, 경제 발전이 정책에 들어서면서 서구 유럽 선진국의 재건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는 되찾았는데, 중동 지역의 분쟁을 통해서 오일 쇼크가 두 번이나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두 번이나 오면서 세계의 경제가 함께 출렁거렸습니다. 자, 소련이 안정화를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이 미국이 좀 위기를 느끼면서 중국과의 국교를 재개했었고요. 국제사회의 신흥 공산주의 강국으로 중국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첫 번째 여성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 여권 신장에 대한 어떤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년대랑 70년대에 생겼던 사회 현상과 문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이 문화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60년대랑 70년대는요, 음, 따로 분리하기에는 각각 시대별로 유사한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로 분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60년대랑 70년대를 묶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 게 정말 정리하고 이해하기가 참 까다로웠던 그런 시대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대신에 공부할 분량도 이 시대가 제일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60년대랑 70년대에는요, 이건 저항의 시기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저항 정신은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전쟁에 반대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나섰습니다. 이런 문화를 주도하던 건 당시의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이제 사회가 좀 안정이 되니까 자식
가정적으로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평화롭고 우리 5주차 수업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좋았던 시절, 호시절, 호황기 이런 걸 떠올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 50년대를 떠올릴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50년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혹은 5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60년대랑 70년대 대학생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좀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해볼까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중산층 계급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심도 많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 인식이 좀 성숙해졌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학생들은 2차 대전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자랐고요. 왜 반목하고 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이렇게 초토화를 만들었을까? 이런 게 당시 대학생들 그리고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던 시각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저항 운동이 발발했던 형태는 이 각기 다른 이름의 학생혁명이었는데요. 관통하는 사상은요. 젊은 시대의 저항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유스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유스퀵이냐면 젊음을 의미하는 유스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지진을 의미하는 얼스퀵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지진을 일으킬 만큼 젊은 정신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젊은 세대의 저항 정신을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보여줬던 건요. 1969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4일간 열렸던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도 뭐 이런 무슨 재즈 쇼라든가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하면은 우리도 왜 있죠. 자라섬 같은 데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 분야에 있는 가수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씩 가수들 계속 바뀌어가면서 같은 공간에서 연주 이 공연들을 하죠. 근데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그런 형태의 공연의 어떤 시초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젊은 가수들 또 특히 포크 음악이나 어떤 시대 정신을 노래하던 그런 가수들이 모두 다 모여서 엄청난 이 분위기와 인파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 당시에 젊은 세대의 저항 정신이랑 자유로운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과시를 했던 이런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대 유명한 가수들이 쉼없이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이 호응이랑 문화도 엄청났고요. 이러면서 이 자유로운 정신과 시대 정신을 추구했던 어떤 히피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저항을 통해서 형성된 자유로운 분위기는요. 독립된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물려서 생활 자체가 개성화되었고요. 쾌락주의랑 이 개인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특히 70년대에 들어서서는요. 개인의 시대로 명명이 되면서 이 마약과 프리섹스가 만연하는 사실 이 마약은 이 당시에 정말 미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였는데요. 이 마약이랑 싸우는 정부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컸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히피 문화나 뭐 이런 혹은 이 젊은 세대의 어떤 음악이나 뭐 클럽 문화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었던 이 마약이 굉장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운동이 이유스퀵이라고 불렀던 저항운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저항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요. 히피예요. 왜 히피가 가장 앞으로 두드러졌냐면요. 어, 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60년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히피 먼저 떠올리는. 근데 웃긴 건 70년대에도 이 히피 문화, 히피 운동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피라는 건요. 처음에 발생을 했던 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해서 일어났던 그냥 체제에 반대하는 자연을 찬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피라는 어원은 뭐 해피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좀 이렇게 약간 미국의 속어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피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해피하고 굉장히 어원도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평화를 갈구하고 자연과 사람은 다르지 않으며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인간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주장을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성세대의 사회 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요.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자연의 귀의를 강조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의 귀, 인간성의 회복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들 심취했던 게 뭐냐면 요가라든가 어떤 그런 그 음악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우리가 요즘 대마초라고 부르는 그런 마약들도 아주 만연했던 그러면서 이 대마초를 하면은 어 저도 이제 이 대마초에 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제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리를 해본 결과는 기분을 약간 붕 뜨게 하면서도 뭐 이 대마초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독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나른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에만 조금씩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여서 되게 좋아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히피가 내세운 정신은요. 물질 만능주의랑 전통적 가치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고요. 자기 행복이 최고의 관심사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강조하니까 꽃하고 비둘기로 평화의 신념을 상징을 했고요. 인간성을 억누르는 그런 인종제도라든가 징병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크게 벌였고 이 히피 운동은요. 미국, 파리, 런던까지 파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저항 운동의 대표 주자로 꼽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 운동, 즉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 운동이 이 시대에 아주 불이 붙어서 대단했었습니다. 자, 50년대 중반쯤에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사건에서 촉발이 됐던 거였는데 원래 버스에서는 흑인들은 백인이 타면 앉아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없대요. 또 백인 전용 의자도 있고 근데 집에 돌아가던 이 봉제공 여성이 흑인 여성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다가 백인 남성이 자리를 양보해라. 그러니까 그 여성이 나 이거 너무 피곤해서 이러면서 양보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 백인 여성에게 린치를 가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특히 남부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그 당시에 특히 50년대, 60년대까지도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의 벽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남부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러니까 남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어쨌든 얼굴색, 피부색, 그리고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를 말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해라. 뭐 좋아할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인권운동을 아주 거세게 일으켰는데요. 뭐 전에도 잠깐 제가 어떤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흑인과 백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별도로 따로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음악 연주, 흑인들이 하는 음악은 감상할 수 있지만 흑인이 돈이 많거나 흑인이 뭐 백인에게 명령을 하거나 흑인이 어쩌고 하는 이런 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회운동이 촉발되면서 인권운동을 참여했던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흑인들이 다들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건 일단 버스를 안 타겠다. 왜냐면 버스 안에서 좌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으니 우린 버스 자체를 거부할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좀 늦더라도 이해해. 이러면서 좀 세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흑인의 이용이 금지가 되었던 해변, 식당, 그다음에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 이 기타 시설 안엔 대학이나 어떤 박물관, 그다음에 무슨 미장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양장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인들도 이 사상에 동참을 하는 백인들도 특히나 나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흑인들이 벌이는 이런 인권 운동에 정서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동참한다 하는 백인들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시위를 시작을 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이 그렇게 온건하면서도 흑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이걸 되찾아오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건하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랑 말콤 X처럼 과격하게 국가를 새로 건설하고 백인들이 못되게 굴면 우린 두 배, 세 배 때려줘서 갚아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인권운동이라고 해서 같은 노선을 타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들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688 혁명이라는 건요. 68년도에
봄에 파리 근교의 대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이 시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을 하고 소련이 체코에 침공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혁명으로 발전을 했어요. 또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내가 주체가 되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사상, 반공 사상이 굉장히 시대에 가득했고 공산주의에 협력하는 스파이가 있거나 뭐 할까봐 국가가 사실 개인에 대해서 도청을 한다든가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이 68혁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권위나 권력, 뭐 체제, 조직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은 사실 시작의 촉발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이 들어가는 걸 보고 대학교에서 그거를 금지를 한다, 안 된다 그랬더니 다들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연애도 못하냐며 처음에는 가벼운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여기에 사상과 어떤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화와 이권들이 또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그런 자유민주 운동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68혁명 운동은요, 당시에 형성됐던 전 세계적인 어떤 대학생 시위 문화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형태여서요. 60년대랑 70년대에 일본에서도 이 학생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주제는 다 달랐지만은 추구하는 바는 같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탄압,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 통제 이런 걸 거부하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그래서 뭐 독신 정권 반대, 뭐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큰 학생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요, 이 68혁명이라는 거는 노동운동이라든가 지금도 남아있는 여성해방운동, 뭐 언론운동, 핵에 반대한다는 반핵운동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런 다양한 인권운동이 성장한 어떤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런 인권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프라하의 봄이 뭐냐면요. 68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여기는 소련의 영향이 미쳤던 동유럽이잖아요. 근데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련의 영향으로 집권을 했던 정부가 너무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간섭을 너무 좀 요때가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던 게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운동인데요. 이 프라하의 봄은 일정 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집권했던 자기네 어떤 그 정부를 교체를 시키는 그런 변화까지 일으켰는데 이런 유사한 운동이 여기저기 동유럽에서 생기면은 굉장히 소련 입장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들인데 곤란하겠죠. 그래서 소련이 이때 체코슬로바키아에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이 프라하의 봄 운동을 주도했던 주동자들을 숙청을 하고요. 무력 침공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68 운동은 이런 거에 반하고 그다음에 이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시위를 아주 거칠게 했던 그런 촉발제가 되기도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당시에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 여성 해방 운동인데요. 70년대 초 페미니즘이 막 부상을 하면서 미즈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미즈 매거진의 편집장이었던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사람은 이 여성해방 운동이 막 활발했던 시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을 계속했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남자는 상의에 속옷을 안 입는데 왜 여자는 가슴을 부끄러워하고 브라를 해야 되느냐면서 모여서 브라 화형식도 하고요. 성적 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이 데모와 혁명을 좀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시대 어떤 운동이든 과격한 세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하게 조금씩 우리가 움직이면서 바꿔나가자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촉발됐던 페미니즘 운동은 과격한 단체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으로는 어쨌든 여권의 여성의 권리 또 여성이 사회로 진출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평등하게 남자처럼 같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차별받지 않는, 지금은 연봉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력에 따라서 아니면 연차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해방 운동주의자들의 어떤 영향과 긍정적인 결과로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봉급 체계 같아진다든가 뭐 이런저런 동등한 평등을 많이 이루었던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굳이 적진 않았는데요. 하나 더 있었던 저항 운동이요. 이 동성애 해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동성애 해방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동성 간의 사랑할 권리, 동성이 사랑하는 게 불법이 아닐 권리에 대해서 이 추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데모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던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뭐랄까 너무 선정적인 퍼레이드로 변질이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이 시기까지는요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벌어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거나 정신병원에 가두어서 끊임없이 매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전기 치료 같은 걸 끊임없이 해서 이런 뇌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반해서 동성애는 다름이지 잘못되거나 법적으로 이 제재를 받거나 정신병원 수용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지금도 동성애 운동은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있는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깃발들이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어서 그런 게 걸려 있는 가게라면 뭐 동성애 사람들을 환영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또 곳이라고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진들을 보실게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이 우드스톡 페스티벌의 사진이에요. 모여있는 인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이걸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다 까였대요. 우리가 그런 공연 하고 싶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뉴욕 시가 아니라 그 뉴욕 주에 있는 큰 농장을 빌려가지고 결국 이걸 해냈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 모여있던 인파의 사진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 있는 요쪽이 이 사람들 공연장이, 요 지역이 공연장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싹 다, 이 공연을 감상하러 온 인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연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소는 별로 없죠. 어쨌든 젊은 세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모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만끽했던 그런 대표적인 히피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그 마약을 단속하는 미국 마약 단속국의 배지예요. 이런 어떤 정부 기관까지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약이 큰 문제였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가수인데요. 당시에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추앙을 받았던 그런 가수였는데 약물 과다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커트 코베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 마약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하고 노력하는 국가의 모습도 이 당시 하나의 문화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요, 히피 아저씨예요. 사실은 20대거든요. 그래서 히피 오빠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 자유스럽게 장발을 하고 또 복장을 온몸을 옥죄는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복장에 자연 회귀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지금 꽃 꽂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미쳐서 꽃을 꽂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평화의 상징에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머리에 다들 꽃을 꽂고 꽃처럼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 전쟁에 반대한다. 라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피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히피는 또 패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패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 문화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뭐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짓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알록달록한 원단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염색을 한 원단으로 만든 티셔츠라든가 청바지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에스닉 룩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들 특징이기도 했어요. 다음 보시는 건요. 이 흑백 인권 운동에 대한 사진이에요. 이건 지금 평화 시위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백인과 흑인이 어우러져서 블랙 앤 화이트는 투게더다라는 이런 피켓을 들고서는 조용히 말없이 끊임없이 온 도시를 행진하는 그런 평화 시위를 많이 벌리기도 했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여성 인권 해방 운동의 사진이에요. 브라 화형식인데요. 브라와 앞치마를 모두 다 세워놓고서는 이제 여기다 곧 불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화형식을 해서 이런 구세대적이고 이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문화는 타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미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대의 미술은요, 젊은 세대가 구상을 했던 만큼, 추상 표현주의란 자체도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요. 너무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반예술성을 추구하고 이 매스미디어라는 것,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상업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고 미술 그 자체로도 대중적인 거로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사조가 팝아트라는 사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팝아트라는 사조는 다들 한 번씩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팝아트는 우리 대표 작가로는 또 앤디 워홀, 그리고 로이 리텐슈타인 같은 작가들이 있고요. 산업 디자인하고 패션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자, 그다음에 옵 아트는요, 옵티컬 아트, 즉 시각적인 예술을 의미하는 건데요. 60년대 중반에 뭐 추상 미술의 한 갈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팝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동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걸로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하학적인 형태감이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한다. 이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옵아트에서는 착시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대표 작가로는 바자렐리 같은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디자인 특성은요, 모더니즘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디자인 안 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너무, 되게 고루한 옛날 시대의 산물로 여겨졌어요. 자, 새로운 젊은이들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는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 이 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넥스트, 그러니까 라틴어로 넥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왔던 어떤 사조이기 때문에 이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자, 그동안 모더니즘은 기능을 위해서 장식을 배제한다는 이런 특징이 딱 있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세대가 좋아하는 뭐 각자 모든 거를 다 포용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다원주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하기 때문에 어떤 양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꼬집어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입니다. 자, 건축, 미술, 디자인, 패션, 음악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공통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한 가지 미술 사조 같은 공통 미학을 거부하고 모든 게 다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다시 재구성되면서 새롭게 예쁜 걸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보자면요. 좀 아까 이야기한 팝아트나 오바트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이키델리아라는 사조가 당시 또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이키델리아는 되게 반짝 유행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적어놨냐면요.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는 젊은이들의 빠른 움직임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식에서 이 환각, 혼미함 뭐 이런 거를 보이는 걸로 되게 화려하면서도 몽롱한 그런 예술 작업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이키델리아라는 양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미니멀리즘하고 모더니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모더니즘은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을 최대화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이 미니멀리즘은요. 작고 조그만 게 예쁘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미니스커트 많이 유행했었죠. 미니스커트만 유행했나요? 미니멀리즘의 일환으로 유럽에 가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미니 쿠퍼의 미니 자동차 있죠. 이것도 미니멀리즘의 어떤 일환으로 도입이 된 그런 디자인 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단순하고 간결하고 작고 깜찍하게 표현하는 게 이 미니멀리즘의 특징이에요. 기교를 최소화하고요. 사물의 가장 기본을 표현을 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차이가 최소화된다고 생각하는 운동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이요. 앤디 워홀이 그렸던 마릴린 먼로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한 그림이 되냐면요. 음, 이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림 그린 적 있죠. 그러니까 빵꾸를 하나를 뚫어 놓고서는 종이에다가 그 빵꾸 뚫린 종이를 딴 데다 갖다 놓고 빵꾸 있는 부분에다만 채색을 하면은 내가 지금 채색한 색깔로 그 빵꾸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선 딱 이렇게 어 찍어내는 걸 보고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앤디 워홀 딴에는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화가 나 있는 마릴린 먼로, 창백한 마릴린 먼로, 기쁜 마릴린 먼로, 화려한 마릴린 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개의 화폭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팝적이고 팝적이라는 건 대중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미술을 하는 게 바로 팝 아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작가 이름은 몰라도 사진은 이런 작품의 그림들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가 그린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인데요. 이 작가는요, 만화를 그런 그 당시 유행했던 카툰이라고 부르는 만화 컷을 하나의 화폭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는 걸 즐겨 작업했던 작가예요. 근데 이 만화 장면이 그냥 만화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딴에는 확대한 그림으로 보겠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 얼굴 색칠한 게 동그라미로 점점점점으로 돼 있죠. 이게 이 당시에 인쇄 기술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들고 그런 만화나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인쇄물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팝아트의 거장이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오바트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브리짓 릴리가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이 오바트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바자렐리가 만들었던 그런 오바트 작품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요것 또한 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의 미술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지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이 땅 전체를 화폭으로 삼아서 엄청난 스케일과 사이즈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땅 자체를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내가 함께 작업을 하겠어라는 그런 개념의 미술이 바로 대지 미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크리스토라는 대지 미술가, 대지 미술의 대표적인 그런 작가인데요. 이 크리스토가 만들었던 1976년에 만들었던 달리는 울타리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울타리를 세우는데 울타리를 끝도 없이 계속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 대지 땅과 함께 울타리가 어우러지는 미술 작품이야라고 그렇게 내세웠던 어떤 컨셉 개념에 대한 미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울타리는요, 하얀색 울타리는요, 되게 적게 보이죠. 저게 자그마치 39km였다고 합니다. 39km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수원에서부터 압구정 정도까지 되는 그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에토레 소사스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책장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채색과 다양한 어떤 이런 어떤 구도를 통해서 책장이라는 개념이 꼭 그렇게 틀에 박히게 일자로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 라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키델릭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 하나 더 보실게요. 이게 바로 사이키델릭 몽환적인 느낌을 환각의 어떤 시각화라고 말하자면 솔직하게는 이야기하면요. 조금 더 마약을 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가 요런 느낌이야 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예술가들의 작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미니멀리즘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따라가 있는 요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사람 한 명의 사이즈가 지금 요만한 거예요. 그죠? 자, 미니멀리즘 왜 미니멀리즘이냐면요. 작업 자체에 어떤 장식적인 게 없이 그냥 일자로 뚝 돼 있는 철판 하나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군더더기 장식도 없는 미니멀리즘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세라라는 그런 작가가 만든 휘어진 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채꼴을 구할 때 이 휘어진 곡면을 보고 우리가 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휘어진 호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뉴욕 오피스 광장이라는 데에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만큼 이 휘어진 호라는 작품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저쪽 분수대는 쪽으로 다가가려면 이 휘어진 호 작품을 크게 돌아서 한참 걸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뉴욕시에 막 항의해가지고 나중에 작품을 철거를 했대나 어쨌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과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60년대는요,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락이라는 음악이 절대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로큰롤에서 조금 더 흥겨우면서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국의 침공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등극을 해가지고 60년대는 특히 락 음악의 효시가 되는 시대였는데
특히나 이 비틀즈는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전 세대에도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없었던 음악으로 전 세계를 평정한 첫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틀즈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 영국의 락 밴드들이 미국으로 막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문화가 또 세계로 퍼지니까 다시 또 전 세계로 자기네들이 또 유행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침공, 영국 출신 밴드나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막 자기들의 스타일의 음악을 유행을 시켰다. 그래서 영국이 침공한 것 같다라는 이런 의미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현상입니다. 저는 포크송, 그러니까 기타 치고 서정적인 노래를 부른 포크송이나 서프 뮤직이라 그러면은 서핑 USA 같은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음악들도 인기가 좋았고요. 사이키델릭으로 이 몽환적인 음악도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요, 모타운이라는 그런 어떤 흑인들이 만든 그런 자기네 음악을 만드는 그런 레코드사, 그러니까 기획사가 생기면서 R&B 블루스 같은 정통 흑인 음악 장르 기반의 음악이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노래들로 무장을 해서 큰 인기를 끌게 돼가지고 재즈 이후에 흑인 음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런 영향은요, 펑크라고, 펑크 아니에요. F로 시작하는 펑크예요. 이 펑크, 디스코, 댄스팝까지 영향을 주면서 70년대를 풍미하기도 했습니다. 60년대까지 영화에 있어서는요, 영화 산업의 답습이 이어져가지고 다양한 영화가 정말 많이 등장했고요.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60년대에 영화에 대한 검열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유롭고 다양한 영화 제작 표현 방법이 많이 확립이 됐고요. 특히 그 당시에 사회 문화에 있는 어떤 그런 저항 운동. 이 저항 운동이라는 걸 영어로는 카운터 컬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카운터 컬처라는 이유가 뭐냐면, 카운트라는 게 반대쪽의 맞은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맞은편에 있었던 그런 서브 컬처, 하위 문화의 개념이 그런 걸 보고 저항 문화, 카운터 컬처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던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라는 그런 장르가 생겨나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 미국 영화가 좀 더 진지하고 어떤 성숙한 장르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오락 영화는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조스 같은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도 등장을 하고요. 스필버그 감독이었던, 그다음에 스타워즈, 아직도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이 스타워즈 같은 시리즈의 오락물이 대중 오락 문화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비틀즈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 사진만 봐서는 도대체 왜 인기가 있었다는 걸까 싶은데, 일단 음악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어서 귀에 쏙 박혔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젊은 잘생긴, 당시 기준으로 잘생긴 젊은 깔끔한 의식 있어 보이는 젊은 영국 남자들에 대한 인기도 큰 몫을 했다고도 봅니다. 잘생긴이라는 이야기하고 이런 사진 내밀기 참 민망한데요. 당시에 또 다른 일반인들 사진들 보면 더 슬퍼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쨌든 깔끔하게 모즈룩을 입고서는 굉장히 도회적이고 세련된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로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펑크 뮤직, 흑인 음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앨범 자켓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키하면서 아주 신나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다는 그 펑크 음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사이키델릭을 위한 그런 미러볼인 거죠. 이 사이키델릭한 음악들은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런 뭐랄까 빛의 추구, 몽환적인, 그다음에 번쩍번쩍하고 좀 약간 마약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추구해서 이런 미러볼이 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일단 보시는 사진은요, 그런 데서 기인을 해서 유행을 크게 했었던 70년대 디스코예요. 이거는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 존 트라볼타라는 지금도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미국 배우인데, 이 당시에 이 영화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70년대 디스코 열풍이 아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뿜뿜 뿜어져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도 몹시 유행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 영화 배우 브리짓 바르도라는 배우인데요. 이 언니가 60년대에 베이글녀의 원조예요. 진짜 원조. 그래서 얼굴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숙한 얼굴이긴 한데, 이 당시에 있었던 20, 30대 여성들 얼굴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앳되고 눈이 크고 입술이 도톰한 것이 아기 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언니가 굉장히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걸로도 유명해서 요런 스타일의 미인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또 50년대부터 이어졌던 또 우리의 오드리 헵번 언니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특히나 바지를 입은 아주 발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로맨틱 영화에 어마어마하게 출연을 하면서 세계의 연인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 영화 특히나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를 형성한 그런 사회현실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거장 중에 우디 앨런이라는 거장인데요. 이 사람 특히 뉴욕에 있는 지식인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놀고 연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진솔하게 영화에 담으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되게 시니컬한 코미디를 같이 구가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세련된 맛이 있었던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세련된 게 외적인 세련됨이 아니라 지식적인 세련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시리즈물 중에 하나인 그 당시에 유행했던 로키라는 영화예요. 지금도 굉장히 최근까지도 시리즈 마지막까지가 좀 완성이 되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블록버스터 영화 조스의 장면이고요. 해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인상어인 조스가 나타나서 모두를 물어뜯고 이 식인상어를 물리친다라는 그런 심플한 줄거리인데 CG 효과랑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큰 공포를 일으키면서 대단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건 1977년에 스타워즈의 이 포스터 사진이에요. 근데 77년 사진이니까 약간 레아 공주의 저 총도 약간 슬프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77년에 등장을 하면서 이 로봇 우주 시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엄청난 인기를 10대와 20대 특히 남학생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스타워즈를 보겠다고 줄을 죽어라고 서 있는 남학생들의 사진이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0년대와 70년대 형성된 문화랑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젊은 시대 정신, 또 저항 정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열광했던 예술 분야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또 미술과 음악과 영화가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대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60년대와 70년대 형성되었던 저항 정신하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다방면의 예술에 대한 배경 지식 학습이 다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6주차의 2차 시수업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6주차 3차 시수업에서 이 당시에 패션과 유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